질문이 곧 나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강의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교통연구원의 손예충렬입니다. 제가 미얀마 관련된 프로젝트를 좀 했는데요. 이제 인도하고 연관해서 질문 드릴 게, 미얀마가 인도와 굉장히 많은 교역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콩을 많이 수출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로힝야 사태가 생기면서 인도가 콩 수입을 상당히 규제를 해서 미얀마의 수출액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로힝야는 그 방글라데시 계통의 무슬림들로 알고 있는데, 그 힌두교 쪽인 이제 인도가 그 로힝야 사태를 가지고 그 미얀마를 좀 경제적으로 제재하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좀 납득이 안 된다 하고 이제 제가 질문을 했더니, 물론 한국 사람, 거기 현지에 있는 한국 사람의 대답이었습니다만은, 힌두교가 이제 만신교, 세상의 모든 신들이 다 있는 이런 종교고, 그 안에는 이슬람의 신도 하나의 그 존중받는 것이고, 민족적으로 인도나 방글라데시 또는 무슬림들이 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들을 탄압하는 걸로 인도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미얀마를 제재하는 것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아무리 그 힌두교가 그런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무슬림에 대한 탄압에 대해서 반대로 제재를 하는 상황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혹시 들은 게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힌두와 무슬림의 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세 분 중에 적절히 대답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대답해도 좋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들긴 했는데 지금 사실상 로힝야 사태에 대해서는 저도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 있는데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한 가지는 지금 아마 김용준 선생님도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모든 것이 힌두에 포용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힌두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은 비슈누의 아바타 중에 석가모니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도 결국은 다시 힌두교로 돌아가고, 그런 것을 보면서 서양 학자들도 뭐라고 그랬냐면 힌두교가 이런 어떤 스폰지와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모든 것을 다 흡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힌두 중심적인 그런 관점에서 시혜적인, 그리고 우리가 당신들을 이렇게 포용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우월적인 그런 그 태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 접근에 대해서는 그게 굉장히 전형적인 인도인이 설명하는 그런 그 시각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근데 더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알아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사태 자체를 제가 좀 무지해서요. 그 사태 자체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뭐 가왈부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 때로는요, 구하원 선생님 설명하시는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어떤 경제 제재 같은 부분은 그냥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끝낼 수도 있는데, 자꾸 종교에다 갖다 붙이는 성향이 저는 조금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제 뭐 불교 국가라고 예를 들어서 했다 치고, 인도하고의 관계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면 인도가 우리나라 불교 국가라서 제재한다, 이게 아니라 단순히 국가 대 국가의 경제 사회 문제여서 벌어지는 일을 그 부분에서 분석을 좀 중지를 해야 될 필요가 인도도 주변 국가도 있지 않을까. 파키스탄하고 문제가 생기면 꼭 종교 때문이다, 이렇게 자꾸 몰아가거든요. 그래서 종교 갈등을 외부에서 유발시키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저희가 학자적으로 인도를 분석할 때 A 대 A, 인도 자체가 그렇지는 않아서 자꾸 집단화되기는 합니다만, A 대 B를 분석하면 되는데, A 집단과 B 집단,
A의 종교가 뭐였지? B가 종교는 뭐니? 그러니까 걔네 종교 갈등일 거야. 자꾸 이렇게 분석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나랑 너랑 싸웠는데 너 힌두고 나 무슬림이니까 이건 종교 갈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네 땅이 여기까지인데 내 땅 침범해서 내가 지금 기분 나쁜 거죠. 내가 힌두교라서 너 이슬람이라서 기분이 나쁜 거다로 몰아가는 분석을 사실 인도 자체 내에서도 좀 제고해야 되고 외부인들 우리조차도 인도 무슨 일만 벌어지면 자꾸 종교에다 붙여서 분석하는 일을 좀 중단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질문. 네. 두 가지인데요. 그 하나는 그 쿠시남의 그 바실라에서 신라가 계속 나오는데 그 페르시아 그거는 지금 아까 말한 허황호는 완전 신화라고 얘기한다면 그 쿠시나멘도 역시 신화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신라와 교역이 지금 뭐 많은 증거가 나오는데 가야는 왜 굳이 증거가 없다고 신화로만 해야 되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이슬람 지금 조금 전에 박근표 선생님 얘기하신 거랑 좀 연관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 시아파하고 수니하고 계속 싸우잖아요. 그 예멘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하고 달리 거의 비슷한 정도로 그래서 그 내전이나 이런 게 굉장히 오래 갈 것 같다.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물론 종교가 전쟁을 일으키는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이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세 분 발표하면서 제가 느낀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인도나 남아 뭐 이런 다른 지역을 볼 때 그 사람들의 입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유럽이나 미국의 입장으로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지금 그 난민에 대한 태도도 좀 그 미국의 어떤 굉장히 극우적인 그런 시각으로 봐서 이게 문제가 자꾸 틀어진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답을 해주시면. 사실 좀 제가 다른 분들이 난감할까봐 말 많은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실 저희 세 사람의 전공이 그쪽 분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추측성 발언을 해야 되는데 뭐 녹화해가지고 유튜브에 띄운다는 바람에 사실 제가 굉장히 쫄아 있는데요. 제가 왜 헛소리를 하느냐 이럴까 봐요. 첫째는 그 저쪽 지역에 있는 다른 어떤 것들은 신라다라고 얘기하면서 호황후 얘기는 자꾸 왜 신화로 몰아가느냐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인데요. 사실 신화인지 사실인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거를 밝히고자 뭐 탈해왕의 DNA 분석한 기록도 제가 본 적이 있고요. 뭐 이렇게 해서 언젠가는 팩트인지 신화인지가 밝혀지겠지만 아직은 그냥 분분한 상태입니다.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뭐 왕호 천축국전을 비롯해서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계속 중국을 거쳐서 인도로 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중국 사관의 영향일 것이고요. 일부 우리 쪽에서 보면 이 허황호 얘기와 관련돼서 중국을 통한 불교 전례가 아니라 남방으로 우리가 다이렉트로 불교를 전례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어떤 분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절에 가면 왜 그 복장이라 그러나요? 뭐 써가지고 부처님 몸속에나 기단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문서가 신라는 유난히 산스크리트 범어로 된 게 많답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부터 전례받았다면 한문 쪽이 더 많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산스크리트가 많이 붙어 있는 십단문자 등등 해가지고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다른 분이 쓴 글을 봤을 때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팩트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아까 구하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기록돼 있는 아유타가
우리가 아는 아요디아일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남인도일 가능성도 있고요. 말하자면 뭐 태국이나 이런 쪽에도 아유타 명칭 쓰는 데들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조금 더 연구할 영역에 속한다 이런 정도로 저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얘는 팩트가 아니고 쟤는 팩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종교적으로 순위파 시아파가 부딪히고 있는 것들은 말하자면 아까 구한 선생님이 얘기하신 5개의 의무사항 중에 제가 지금 한쪽 시아파 순위파죠. 순위파 쪽에서는 지하드가 5개 의무에 안 들어가 있는 분리되어 있는 쪽이고요. 한쪽은 지금 조금 더 과격한, 제가 지금 머릿속이 좀 헷갈립니다만 조금 더 과격한 쪽에서는요, 그 지하드가 5개의 의무조항 플러스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드에 대한 해석을 놓고 달리 해석하는 부분들이 크게 충돌 가능성 여부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바깥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미국적 시각을 거쳐서 말하자면 우리가 미국이라는 선글라스를 쓰고 보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큰 문제점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학자들이 상당히 미국에서 유학한 정치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있고,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다른 나라에는 없는 문구이고 무슬림들에게 물어보면 들어본 적도 없는 문구랍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문구가 우리에서 들어왔고, 우리는 이슬람을 접하는 것을 미국의 시각에 맞춰서 접하다가 우리나라에서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우리 학교 학생, 한국 외대 학생 목 잘리고 뭐 이러는 사태 벌어지면서 이슬람 바로 알기 운동이 벌어지면서 조금 다양한 시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알 수 있는 영상이나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까지만은 전적으로 미국 시각이 우세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식 교육을 받았다라는 문제점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을 다시 정상적으로 글로벌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은 현재 크다고 봅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아마 김영준 교수님 시작하실 때 다문화 가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 교수님 말씀이랑 참고하셔서 변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아마 그 이슬람 수니파와 시아파 말씀하신 것은 미들리스트 지역 사우디나 이란에 있는 그 무슬림 이슬람과 그리고 인도의 이슬람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은 서로의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질문도 조금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게 한숨을 쉬어야 되는 건 이제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시아파 수니파의 싸움의 어떤 그 근원을 따져가면 이것은 어떤 정통성의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마호메드가 죽고 나서 그 직계 가족을 그 계승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그 제자들을 그 계승자로 볼 것이냐, 그 싸움에서 이제 초기에는 그 직계 가족들이 거의 다 살해당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뭐냐면은 제자 그룹에서 나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은 당시 어떤 정치적 상황도 맞물려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정통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연관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그 문제는 더 들어가면은 그 유대교와 그 이슬람, 기독교 이슬람 간의 어떤 그 분쟁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그 부인인 사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상으로 보면 상당히 늦게 아이를 갖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뭐냐면은 애굽의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이미 하나 낳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스마엘이거든요. 그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아이를 낳은 것이 그 사라를 통해서 낳은 게 누구냐면은 그 이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유대의 어떤 그런 그 상속법 보면은 장자 상속의 어떤 부분인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갈에게서 나온 아이는 순서상으로는 장자인데 실상으로는 뭐냐면 본처가 아니고, 또 이삭은 뭐냐면은 차자지만 본처고, 이게 누가 정통이냐 하는 이제 이런 문제로 해서
결국 우리가 성경상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하가를 부정한 여자로 해서 내쫓게 되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그 상속 싸움에서 권력 싸움에서 졌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밀려난 이스마엘파가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의 기원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 보시면 그 결국 뭐냐면은 그 이슬람 계통에서 보면은 그 이스마일이라는 이름이 그 상당히 많이 갖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아마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삼국유사에서 보면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 구하원 선생님은 저의 이제 가문을 흐리게 만들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그 아요디아는 아닐 거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가 대부분의 지금 알고 있는 그 교과서적으로 배웠던 어떤 그 서구, 그러니까 인도와의 어떤 교역은 주로 뭐냐 중앙아시아를 거친 어떤 이런 육상 통로를 얘기하는데 대부분 그 후에 나오는 다른 뭐 여러 가지 기록도 보면 이 해상 통로에 대한 이런 해상 무역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많은데 당시 이제 차이는 우리가 그 원양 그 해상이 아니고 연근해를 따라서 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하나의 해류의 흐름을 따라서 오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그 신라조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이질적인 그러니까 그 아라비아 쪽에서의 어떤 유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또 삼국유사에서 보면은 지금은요 해로로 들어오는 경우가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그 뭐 장육전상의 얘기라든지 그 허황옥의 얘기라든지 또 하나 이제 보면은 그 또 구조는 뭐냐면 백제불교에서 보면 그 삼국유사에 백제율장, 율장은 뭐냐면 기본 율법을 만드는 건데 그 율장은 뭐냐면 직접 인도에서 가져왔다. 근데 그 인도에서 가져온 것이 뭐냐면 육로를 따라간 것일 가능성은 지금 약하게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세울 수 있는 것은 전제지만 그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참으로 나가느냐는 것은 이제 살펴봐야 돼.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김혜허 씨, 그러니까 허황옥, 그 황옥이라는 것이 그럼 뭐냐 했을 때 당시 입고 온 그 옷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무슨 뭐 같이 온 사람이 예를 들면은 뭐 불교를 전파했다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역으로 본다면 그건 불교가 아니고 당시 아마 힌두교, 브라흐마니즘일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가 그 후에 이제 이어지는 그 설화로 보면은 그 김수로 왕의 그 아홉 아들이 그 뭐냐면 간 곳이 이제 지리산 쪽으로 가면 아짜방이라고 하는 그 지금의 장소가 있거든요. 그 아시아 아짜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 그곳에서 그 성불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그것이 설화적으로 이어지면서 그 많은 그 우리에게 흥미거리와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런 것을 만들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규명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료가 너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인도로와의 어떤 유입이 없었을 거다라고 한다면 이제 사실 인도와 유입, 그 중국 문헌이나 이런 쪽 보면 이제 우리가 중앙아시아를 서역이라고 하고 인도는 천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나오는데 신독이라고 나오거든요. 신독. 그 신독은 아마 신두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기본적으로 그 시기에 알고 있었던 인도의 명칭, 그 신독이라는 명칭이 나오는 걸로 보면은 어느 정도 뭐냐면은 그런 가능성은 있겠지만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은 아마 힘들다고 저는 바라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모아서 대답을 받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F에서 연구조정실장하고 있는 조충재입니다. 뭐 보직을 4월부터 했지만 제가 그 전에 인도 경제를 오랫동안 해왔고 앞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잘 알고 계시고 어쨌든 뭐 연구에서 이런 어떤 좋은 의미 있는 인문학 세미나 열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근데 하나 뭐 제가 좀 앞으로도 진행되겠습니다만 하나 발언을 하자면은 이 세 분을 모셔서 이 한 두세 시간 안에 이렇게 이해하는 건 상당히 어렵고 특히 인도는 보시다시피 힌두만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슬람까지도 이해해야 되는 아주 그런 게 더 있어서 조금
좀 더 시간을 좀 많이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힌두부터 시작해서 또 힌두하고 이슬람하고 어떻게 인도에서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 인도 여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다 해주셨고, 뭐 지역 연구라는 게 특수성 연구지만 특히 인도가 그런 특수성에서 상당히 그야말로 특수 중에 특수한 상황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뭐 인도 경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거의 기원 이전부터라든지 과거 역사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거의 뭐 개혁 개방된 이후 인도, 최근까지의 인도, 지금 뭐 우리 저 펀드 중에서 지금 다 펀드가 다 안 좋은데 인도 펀드만 제일 선방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런 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업데이팅된 인도, 지금 그런 인도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은 이제 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그러실겠지는 않겠지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도가 마치 오지에 갇혀서 아주 그냥 뭐 신석기 시대 이전을 살고 있는 인도처럼 느껴지실까봐 해서 이것 말고도 중국도 일본도 못하고 있는 그 화성 탐사선을 보내서 궤도에 진입한 나라 인도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 또 방글로르나 하이드라바드 가면은 전 세계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거의 내노라는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거기에 가서, 그것도 뭐 조그만 규모가 아닙니다. 몇만, 뭐 MS라든지 IBM이라든지 뭐 구글 같은 경우는 몇만 명씩 동원하고, 제가 알기로도 우리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한 10,000명 정도 고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데라는 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잠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우선 한 3가지입니다. 하나는 근데 아주 쉽습니다. 모디 총리가 아까 당선됐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요. 이게 어쨌든 모디는 힌두주의 배경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모디가 당선된 게 힌두주의보다도 저는 경제성장 쪽에 대한 어떤 국민들에 대한 지지 열망이 더 컸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 이어서 바로 2019년 저 선거가 또 오거든요. 총선에. 여기서도 모디가 이길 것 같은지, 또 대항마가 있는지 궁금하고, 그다음 아까 우리 저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뭐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신남방 정책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인도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시아는 10개국 다 합쳐서 2조 6천억 하지만 인도는 한 나라가 지금 2조 6천억 달러 하는 그대 국가고, 정말 5강 시대로 가야 된다면 인도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이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P 플러스 정도입니다. 뭐 People, Peace, Prosperity, 그리고 플러스해서 이제 미래를 같이 공유한다고 해서 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협력 이런 것들인데, 이런 어떤 신남방 정책 추진에 있어서 또 인문학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좀 좋은 아이디어나 좀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 그런 게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대답하시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 조정을 위해서 질문을 더 받고 나중에 모아서 대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 네, 근데 네, 질문을 저희- 모아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질문이 합쳐지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머리가 나빠서 제가 아마 방금 지적하셨듯이 2시간으로는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질문을 많이 네, 받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인문학자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만큼 대답하는 걸 하겠습니다. 네. 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대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힌두이즘에서 뜨리무르띠 말씀하시면서 기독교의 삼위일체하고 유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어느 쪽이 먼저 나와서 어디에 영향을 준 건지 그게 좀 궁금했고요. 어느 쪽이 먼저 나왔는지. 그다음에 아까 선생님 강의하신 중에 무굴 제국의 악바르 대제 설명하시면서 징기스칸의 후예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징기스칸 쪽이면 오히려 여기 인도가 아니고 저 위쪽 중앙아시아 쪽 아닌가요? 제가 잘못 들었나 해서 그거 한번. 맞습니다. 예, 그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또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지 것 같은데. 않으면은 그래요. 네. 예, 저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제협력부장 맡고 있는 조병덕이라고 합니다. 저는 좀 이게 이런 데서 맞는 질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제가 저랑 친한 사람한테서 인도에 관련된 얘기를 했더니 그거를 한번 자기는 궁금했대요. 유학을 했던 사람인데 거기서 인도 사람을 많이 만나면은 이 사람들의 성향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거만하고 어떤 면에서는 또 자기 이해관계는 있으면 굉장히 또 그 친절하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어떻게 보면은 거만함과 비굴함을 왔다 갔다 하고 자기의 영역은 굉장히 가꾸고 어떻게 하는데 영역 밖을 넘어가면은 완전히 그 속칭 그 이런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개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쉐어해서 아파트를 쓰는데 자기 방은 깔끔한데 그 방 문만 나오면은 엉망이래요. 그런 이런 성향이 있다 그러는데 이게 진짜 자기가 만난 사람들만 그런 건지 아니면 인도 성향 중에 어떻게 보면은 뭐 민족성이라는 게 여러 가지 그 사회화라든가 종교라든가 그런 거에 이제 영향을 받는데 그런 영향에 의해서 그런 어느 정도는 그런 성격이 형성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자, 질문이 대단히 많았습니다만은 제가 정리하지 않아도 대답하실 게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질문을 좀 답변은 분산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충재 선생님 질문하신 거요. 모디가 왜 당선된 거 같냐? 국민의당이 개판치고 있어서 됐지 않았을까요? 예. 사실 모디 총리가 힌두 민족주의자여서 당선됐다기보다는요, 그에 상응할 수 있는 상대자가 너무 약했다. 저희 정치 전문가가 아니라서 사실 이런 질문을 하고 여기 계신 제가 명패를 쭉 보니까 저희 학교에 지금 정치, 경제, 사회학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모시고 했을 때 여기 팻말하고 좀 소통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역사, 철학, 종교 전공자여서 사실 정치 전망은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수업 시간에 이 모디 정부 얘기를 좀 해야 돼서 늘 자료를 모으고 있는 그 한정된 범위에서 얘기하자면 BJP 당이 승리한 것은 BJP 당의 정치 경제적인 전략이 상당히 좀 유효한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인도 국민의당이 너무나 약해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서요. 찍을 수 있는 여지를 안 준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가서 투표하라 그래도 사실 힌두 민족주의당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인도 국민의당처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 찍는 이런 성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 이런 성향은 2019년에도 별로 안 달라질 것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은 두 분이 저보다는 좀 더 미술을 하시고 종교하시는 분이라 대답이 난감할까봐 제가 일단 대충 맞춰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뭐 있었죠, 선생님? 조충재 선생님 질문 중에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신남방 정책이요. 저희는 제가 최근에 보고서를 썼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신남방 정책이라는 단어밖에는 제 머릿속에 구체화된 내용이 사실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그다음에 인도에서 실제적인 생활의 문화에 관한 거는 사실 두 분이 대답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저한테 네, 아마 드리무르티 뜨리무르티하고 트리니티언이 그 같은 파생이라고 본다는 것은 그 힌두 특징도 아니고 기독교 특징도 아닙니다. 아마 지금 현재로 알고 있는 것은 페르시아 사상으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닌가 하고 봅니다. 대개 이제 그 경우에 우리가 이제 또 하나로 잡고 있는 것이 뭐냐, 그 힌두교에서 가장 중요시하기는 그 만트라 중에 하나가 옴인데. 옴과 아멘도 같은 어원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여지를 봅니다. 그래서 이게 대개 그 페르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라스터교의 어떤 그 근원적인 모습들을 더 많이 찾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는 아직 좀 부족합니다. 하지만 아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사상의 배경, 그 힌두교적인 사상의 또 다른 배경에는 그 페르시아 쪽 영향이 그 상당히 많은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얘기하시고 제가 덧붙여서 인도에 유학한 사람의 어떤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유학한 저로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인도에 있을 때 보면은
아까 지금 자기 방은 깨끗하고 밖은 더럽다라고 했는데 저희 그 기숙사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방 밖은 쓰레기장이다. 그런 식의 어떤 의식이 가능할 수 있는. 근데 인도인들이 왜 한편에서는 뭐냐면은 굉장히 그 지금 뭐냐면 비굴과 어떤 그 오만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이제 거기에 대한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한국 학생들이 그때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도는 참 재밌다. 선생님들한테 우리는 그 인사할 때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고개를 숙이는 만큼 그들은 배를 내민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면도 많고, 근데 그게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그 계급 의식. 그러니까 되게 이제 우리 그 제가 이제 그 공부할 때도 보면은 선생님들이 브라흐마나 계층이 있고 저기 이제 그 와이샤 또 아주 저기에서 이제 국가 정책적으로들은 슈드라 계통의 저기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지도 교수님이 브라흐마나 출신인데 제가 하루는 슈드라 계통의 선생님하고 그 서양 철학에 대한 얘기를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끝나고 들어갔더니 저한테 경고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하고 계속 얘기하고 저기 하면 나는 너를 지도해 줄 수 없다. 물론 제가 갔었던 때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인도는 아닙니다. 제가 갔을 때 저는 1985년도에 갔는데 그때 갔을 때만 해도 지금 뭐 델리에 뭐 지하철이 있고 뭐하고 뭐하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근데 제가 마치 1960년대 초에 살았던 그 지역이 인도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도를 가서 가장 충격적으로 느꼈던 게 그 음식점에서 짜이가 사라지고 커피가 대신한다는 거. 그리고 여성들이 뭐냐면 그 사리나 어떤 그런 인도 전통 복장에서부터 진을 입고 다닌다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 때는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인데 많이 그 변화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인도의 변화, 그래서 오늘날 인도를 잘 보시면은 특히나 영화나 이런 데를 보시면은 두 가지 부류로 많이 나옵니다. 인도가 이제 그 국민 계몽을 위해서 영화를 많이 만드는데 첫째는 뭐냐면 인도 전통을 살리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전통 부정의 모습, 이 두 가지를 크게 어떤 모티브로 삼고 하는 영화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보신 그 세월간이라든지 아니면 그 세월간이 같은 영화는 어떻게 보면 전통 부정에 대한 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면 또 다른 인도 영화들은 뭐냐면 인도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라마야나 마하바라타를 현대에 맞게 재해석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새로운 인도를 끌고 가려 하는데 아까 좀 말씀하신 대로 뭐 모디 총리가 당선된 이유가 뭐냐라고 본다면 아마 두 부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뭐냐면 인도의 어떤 문맹률을 대상으로 해서 문맹의 그룹에서는 그냥 힌두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그 지식인 계층에서는 경제 성장이 더 큰, 그러니까 지금 인도에 가서 어떤 지식인 이런 사람들에게 뭐 힌두의 뭐 인도의 어떤 라마야나의 얘기 말하자면 라마야나를 제가 볼 때는 그들이 뭐냐면 극으로 우리 것이라는 의미로 좋아하지 그 자체가 어떤 뭐 현대사에 맞춰서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시간도 늦고 그래서 마무리를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그 질문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 언급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 가야라든지 신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류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상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존재를 했었고 그리고 그런 교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지만은 지금 허왕후라고 하는 이런 인물이 인도 정부에 의해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었었고요. 그다음에 무골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몽골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몽골의 페르시아식으로 발음을 하면 무굴이 됐고, 그래서 그 무굴 황제들은 그 이름을 굉장히 싫어했지만 무굴로 불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지만은 이제 서방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들도 역시 몽골의 후손으로 그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신남방 정책과 인도의 민족성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어우러져서 그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오만과 비굴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또 깨끗함과
지저분함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게 힌두교에서도 그 계급을 나누는 것에서 굉장히 큰 기준 중에 하나가 정과 부정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곳은 깨끗하게 하더라도 이제 그렇지 않은 곳은 더럽게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그 오만과 비굴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인도 전공하는 사람들로서 늘 생각하는 게 인도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전 세계적인 국제 정세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은 비굴한 그런 면이 없지 않지만은 이제 곧 이게 오만으로 접어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해요. 인구 면에서도 그렇고 경제 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이런 면에서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인도에 대한 어떤 연구라든지 아니면 준비라든지 인문학적 성찰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알지 않으면은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어떤 대책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정말 이 지금부터 한 10년 사이가 대인도 정책이라든지 대인도 관계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시점이 아닐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더. 네, 지금 구하원 선생님 설명하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고 싶은 게 잘못하면 큰 코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인도와 우리 관계에서 많이 보이거든요. 인도 사람들의 그 카스트 의식이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자기네들끼리 위아래도 있지만 상대방이 나보다 위인지 아래인지부터 파악하는 그런 의식이 무의식 속에 들어 있어서요. 저 사람이 나보다 상층 계층이다 그러면 굉장히 비굴할 정도로 공손하고 이렇게 숙이지만 제가 나보다 낮은 계층이다 그러면 굉장히 오만해지기 시작하는 그 상대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이거든요. 전통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와의 인도와의 관계 속에서 단순히 수출 얼마 뭐 이렇게 하는 경제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정확하게 알고 그들을 인문학적으로 배경을 깔고 그 사람들을 제대로 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이 니네들이 우리보다 아래야? 이러면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일상생활에서 누구에게나 그래요. 옆 사람하고 나 사람보다 내가 좀 잘났다 싶으면 쟤 무시할 수도 있는 일상적인 인간의 삶이지만 인도 경우에 그게 굉장히 강한데 그거 모르고 들어갔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른 나라보다는 인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 낮게 보이면 자기네 나라가 지금 브라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수두라나 불가촉 천민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이 상대가 안 돼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회복 불가능할 가능성도 있는 나라가 인도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경제 정치 전공이 아니라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그 나라를 들어가는데 중국의 역사를 알고 중국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 늘 하지만요. 중국 역사를 모르고 들어가서 큰 코 다칠 수 있는 확률보다 인도는 훨씬 큰 코 다칠 수 있는 뇌진탕까지도 가능한 뭐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을 정치 경제 하시는 분들이 늘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모디 총리의 그 승리 원인이라든지 혹은 다음 총선에서의 승리 가능성, 사회과학자들이 항상 고민하는 문제이고 아마 발표하신 인문학자들이 사회과학자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회과학자들도 항상 불안하고 그래서 오늘 같은 인문학자들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 모임을 가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인도라는 지역은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유럽이나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주로 이제 인도에 관한 설명을 해 오셨습니다만은 오늘 오신 분들은 대단히 젊은 세대로서 지금부터 그 인도 이해를 한국인의 관점에서 제대로 하려고 출발하는 그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인도 연구소가 있다는 것 아마 잘 모르셨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울대학교 아시아 문명학부라는 데서 인도 전공자가 있다는 것 이런 부분도 국내에서 소개가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발표해 주신 그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김영준 교수님 그리고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의 구하원 교수님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박근표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